자, 잠깐 쉬고 돌아왔습니다. 자, 이번에 여러분들과 이야기할 거는, 그러면 디지털 건축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BIM이라고 하는 것들은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좀 더 이론적으로 배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디지털 건축에 대해서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디지털 건축이라고 하면 그냥 컴퓨터로 작업하는 것들은 다 디지털 건축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뭐 맞는 말이고요. 뭐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 좀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이런 거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좀 배워야겠죠. 그죠?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디지털 건축이라고 하는 게 무엇이고 어떻게 이루어져 있고 여러분들은 무엇을 배워야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반적인 내용을 쭉 설명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PPT를 보면서 선생님이 설명을 이어가도록 할게요. 자, 디지털 건축입니다. 자, 첫 번째 디지털 건축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의 건축 행위를 컴퓨터를 이용해서 효율적으로 개선한 설계 프로세스 플랫폼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손으로도 할 수 있고 뭐 CAD로도 할 수 있는데 뭐 컴퓨터를 이용하는 스케치업을 이용해도 되고요. 뭐 컴퓨터로 하는 것들은 다 이제 디지털 건축이다 라고 생각하면은 뭐 사실 간단합니다. 간단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뭐 디지털 건축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뭐 별로 어렵게 생각하지 않을 것 같아요. 디지털 건축은 뭐 그런 내용이니까 쉽습니다. 어쨌거나 사람이 손으로 해야 되던 행위들을 컴퓨터를 이용해서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컴퓨터를 쓰든 상관없고 어떠한 프로그램을 사용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 가지를 사용해도 되고 하나만 사용해도 됩니다. 여러분들이 컴퓨터를 쓰면 다 디지털 건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BIM이라고 하는 거는 조금 다릅니다. 여러분들이 CAD라고 하는 거와 BIM이 전혀 다른 거랑 이걸 이해를 좀 하셔야 되는데 BIM이라고 하는 내용을 이해를 하게 되면 디지털 건축과 BIM이 어떻게 다른지 확실하게 이해를 할 수 있는데 BIM의 특징이 여기 보면 CAD를 이용한 설계 프로세스를 발전시킨 내용이다. 발전시켰다라는 거예요. 기존의 CAD라고 하는 설계 프로세스와 차별화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를 일단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상호 운용성이라고 하는 특징이 있고요. 객체 지향성이라고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파라메트릭이라고 하는 형태의 모델링 방식을 가지고 있다. 이게 바로 BIM인데 이게 3차원 설계 프로세스를 이야기한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3차원 설계 프로세스라고 하는 것부터 먼저 설명을 해볼까요? 여러분들이 설계를 하게 되면 뭐 CAD에서 설계를 도면을 그려서 스케치업이나 라이노를 이용해서 3차원으로 만듭니다. 그러면 이게 3차원 설계 프로세스인가? 결론만 이야기하면 아닙니다. 3차원 설계 프로세스라고 하는 것은 설계 자체를 3차원으로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CAD를 이용해서 하는 설계 방식은 3차원 설계 프로세스가 아니라는 거죠. 아니라는 겁니다. CAD는 3차원 설계 프로세스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죠? 그러면 여기 상호 운용성이라는 것과 객체 지향성 그리고 파라메트릭 모델링이라고 하는 요 방식을 가지고 있는 이 세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BIM이라고 하는 거면 그럼 각각의 이 내용들은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첫 번째 상호 운용성이라고 하는 거는 이런 거예요. 여기 그림을 보게 되면 CAD로 작업을 했을 때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어서 건축가가 CAD 도면을 그렸습니다. 그럼 누구한테 줍니까? 뭐 시공하는 분, 엔지니어링 분들이 많죠. 그분들한테 자료를 줍니다. 주면 이분들이 검토를 하고 다시 주죠. 그럼 검토를 한 걸 가지고 다시 체크를 해서 줍니다. 그럼 이분이 다시 이분한테 주고 이렇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합니다. 이게 바로 CAD를 이용하는 방식인데 문제는 여기서 CAD만 이용해서 작업이 되느냐?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왜? 건축가는 CAD 파일만 있으면 되지만 예를 들어서 MEP를 하시는 분이나 뭐 구조를 하는 분, 구조하는 분들 어쨌든 뭐 구조를 하는 분이나 뭐 여러 분들이 있으면 이분들은 자기들이 사용하는 각자의 프로그램이 소프트웨어가 달라요. 예를 들어서 구조 같은 경우에는 많이 쓰는 게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바이, 아닌데? 네, 마이더스라고 그러죠. 마이더스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마이더스라고 하는 걸 구조 분석하는 소프트웨어예요, 그거는. 그 구조 분석한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분석을 하려면 캐드 파일을 받으면 캐드를 마이더스로 변경을 하고 변경한 걸 다시 분석을 한 다음 그걸 다시 캐드 파일 형태로 만들어서 건축가한테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정이 많아지죠. 복잡해지죠. 그래서 상호 운용성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이 사람이 하던 자료를, 정보를 이 사람한테 주면 이 사람이 내가 준 정보를 손실이 발생하거나 누락되는 정보 없이 잘 사용을 해서 다시 이 사람이 쓸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상호 운용성이에요. 이게 왔다 갔다가 되는 게 상호 운용성인데 캐드에서는 그게 안 된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캐드 파일 주면 이분이 캐드 파일 정보를 쓸 수 있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한테 필요한 형태로 캐드를 가지고 다시 어떠한 형태의 정보를 만들어야 돼. 그러니까 이거는 상호 운용성이 없는 거야. 근데 BIM이라고 하는 걸 쓰게 되면 우리가 IFC라고 하는 공용 포맷을 쓰게 됩니다. 이 IFC라고 하는 거는 캐드 있을 때 DW 있죠. DWG라고 하는 형태의 파일명이 있죠. 확장자. 똑같은 겁니다. IFC라고 하는 확장자 명입니다. 이걸 이용해서 어떤 프로그램이든 IFC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사용하게 되면 이 사람이 준 파일을 IFC로 변환해서 주면 이 사람이 쓸 수 있고 IFC로 된 파일을 다시 이 사람한테 넘기면 또 이 사람도 쓸 수 있고 이 사람도 쓸 수 있고 다 쓸 수 있는 거야. 공용 포맷이에요. 다 쓸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야. 정보가 누락되거나 손실되는 일이 없이 그대로 그냥 쓸 수 있는 이게 바로 IFC입니다. 그죠? 이런 걸 우리가 상호 운영성이라고 불러요. 그런 형태로 만들어진 게 BIM이다. 두 번째, 객체 지향성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CAD에서는 내가 문을 그렸다면 문입니다. 나는 문으로 그렸어. 근데 보는 사람에 따라서 이거 네모 상자. 그죠? 누구는 이거 창문 아니야? 이거 그냥 오프닝 계고부 아니야? 계고부 아니야? 라고 할 수 있죠. 나는 문으로 그렸는데. 그죠? 캐드 파일 안에서 이걸 또 뜯어보면 요거 하나는 그냥 선분 하나 둘 셋 네 개로 이루어진 그냥 선으로 만들어진 도형일 뿐이야. 이거를 문이라고 생각하는 거는 그냥 나 혼자만 문이라고 생각할 뿐이에요. 그죠? 객체 지향성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애초에 모델링을 할 때 문이라고 하는 형태로 모델링을 해요. 그래서 내가 어떤 모양으로 그리든 그리면 얘는 문이야. 문이야. 문이라는 객체로 만들었기 때문에 얘네는 문이야. 형태가 달라져도 문이야. 그리고 이거는 나만 그렇게 인식하는 게 아니라 컴퓨터가 이게 문이라는 걸 알아. 왜? 문이라고 하는 객체로 모델링을 했기 때문에 문인 걸 알아. 그죠? 컴퓨터 스스로가 이게 무엇인지 이 객체를 인식하는 거를 바로 객체 지향성이라고 해요. 객체 지향성. 벽으로 그린 거는 벽, 문으로 그리면 문. 다 컴퓨터가 인지할 수 있는 형태의 정보로 만들어져요. 이게 객체 지향성이에요. 캐드에서는 이런 게 없죠. 그죠? 스케치업 이런 데 없습니다. 그래서 스케치업이나 이런 것들은 BIM 프로그램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 파라메트릭 모델링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 파라메트릭이라고 하는 거는 좌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현실 세계는 3차원이죠. X, Y, Z 좌표가 있습니다.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요 위치를 하면 X, Y, Z라고 하는 값을 가지고 있어요. 그죠? 이 값을 BIM 안에서 좌표 체계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 좌표를 가지고 있으면 뭐가 달라지느냐? 나중에 이거를 만들어야 될 때, 요즘은 좋은 게 많아요. 그래서 공장에서 제품을 생산할 수도 있고요. 또는 3D 프린터를 이용해서 집을 지을 수도 있어요. 그랬을 때 이 좌표를 알아야 나중에 공장에서 만들든 뭐 현장에서 만들든 만들어 온 걸 조립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조립하려면 그 위치 좌표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거를 할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동대문 디지털 프라자라고 하는 자하디드라고 하는 유명한 건축가가 만든 건축물이 서울 동대문에 있는데 그 건물이 굉장히 비장형으로 생겼어요. 뭐 굉장히 비장형으로 막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는데 곡선으로 막 만들어져 있다 보니까 이 겉에 있는 외장재 패널 하나를 만들면 이 패널과 이 옆에 있는 패널을 결합해서 조립을 하려면
이 좌표 위치를 모르면 이거를 만들어서 형태를 잡을 수가 없는 거야. 건물을 못 만들어. 그죠? 그때 필요한 정보들이 좌표 정보인데 그 좌표 정보를 가지고 있는 방식이 바로 파라메트릭 모델링이라고 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각각의 이 객체가 있으면 이 객체의 요 꼭지점들, 이 꼭지점들은 정보를 가지고 있어도 x, y, z 값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이 꼭지점만 가지고 있느냐? 아닙니다. 이게 만약에 이렇게 휘어져 있다 그러면 휘어져 있는 얘네 요 위치에 점점점 얘네들 전부 다 점 찍으면 다 위치 정보가 떠요. 좌표가 나옵니다. x, y, z 값이 다 있어요. 이 선분 전체 다 있어요. 라이노는 이런 게 없어요. 라이노는 넙스 기반 방식이기 때문에 파라메트릭 방식의 모델링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좌표가 없어요. 그래서 좌디드라고 하는 건축가가 동대문 디지털 프라자를 설계해 줄 때 라이노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써서 모델링을 했는데 그걸 가지고 공사를 못해요. 그래서 그 건물을 어디서 지었냐면 삼성물산, 여러분들 레미안 알죠? 그 레미안을 설계하는 시공하는 회사가 삼성물산입니다. 삼성에서 가지고 있는 회사인데 그 회사에서 이거를 설계를 받아서 시공을 하는데 시공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이 파라메트릭 좌표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거를 디지털 프로젝트라고 하는 DP라고 하는 또 다른 BIM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레빗 말고 이 DP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파라메트릭 형태의 모델링으로 바꿔서 건물을 시공을 했습니다. 그때 필요한 게 파라메트릭 모델 방식. 이 형태로 만들어진 게 BIM. 그래서 비자형 건축물을 설계를 한다 그러면 BIM이라고 하는 게 자꾸 나오는 이유가 바로 실제로 건물을 짓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라이노는 건물을 짓는 게 아니라 그냥 설계할 때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지 실제로 건물을 짓는 데는 도움이 안 돼. 시공을 할 수 있는 이런 좌표 정보들을 만들어낼 수가 없어. 도면도 못 만들어내고 좌표도 만들어낼 수가 없어. 그래서 라이노라고 하는 거는 설계 사무실에서 최근에는 점점점 사용하는 게 줄어드는 중이에요. 점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그 역할을 BIM, 레빗, 디지털 프로젝트 이런 것들이 대신할 수 있기 때문에 점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라이노를 잘 다루고 하는 친구들이 있을 텐데 조금은 아쉬운 얘기지만 앞으로는 라이노보다 BIM을 좀 더 열심히 연습하는 게 여러분들이 앞으로 경쟁력을 갖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렇다고 라이노를 잘하는 게 마이너스가 되는 건 아니에요. 라이노 잘하면 좋지. 특히 라이노와 같이 되어 있는 글라스하퍼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여러분들이 잘 다룬다면 더 좋습니다. 더 좋아요. 그런데 그런 거 못지않게 BIM이 앞으로는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으니까 앞으로의 추세는 라이노를 잘 다루는 친구가 있더라도 BIM을 하려고 하고 자꾸 연습해보고 쓰는 연습을 하셔야 될 거예요. BIM이 그만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어떤 설계 사무실에서는 메이저 설계 사무실에서는 회사에서 CAD라고 하는 프로그램은 아예 안 씁니다. 아예 안 써요. CAD 아예 안 써요. 그럼 뭘로 해? 100% BIM. 라이노도 안 쓰는 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BIM이라고 하는 걸 기본적으로 그냥 깔고 가야 되는 거야. 여러분들이 당연히 할 줄 알아야 되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는 중이에요. 물론 좀 규모가 작은 회사에서는 CAD도 쓰고 라이노도 쓰고 스케치업도 쓰고 다 써요. 그런데 규모가 큰 회사로 갈수록 이걸 안 쓰고 있어. 그리고 앞으로는 규모가 작은 회사들도 점점 그 규모가 큰 회사들처럼 그렇게 변해 갈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에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되겠죠. 당연히. 그죠?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앞으로 그렇게 될 거니까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당연히. 그래서 BIM이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그래서 도대체 누가 쓰는 거냐? 언제 쓰는 거냐? 어디에서 쓰냐? 무엇을 만드는 데 쓰냐? 어떻게 사용하냐? 이걸 왜 쓰냐?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어쩔 수 없이 나오는데 일단 누가 쓰느냐? 전부 다. 전부 다. 설계, 구조, 시공, 유지관리 전부 다 쓰는 거예요. 공무원도 쓰고 다 씁니다. 언제 쓰느냐? 전생의 주기라고 그러죠. 건물이 여기 보면 건물 계획 프로그래밍을 해서 컨셉츄럴 디자인하고 계획 설계하고 분석하고 문서화시키고 공장에서 만드는 겁니다. 프리패브리케이션 그렇게 해서 4D도 하고 뭐 시공도 하고 그죠?
나중에 유지 관리도 하고 나중에 폐기까지 이루어지는 이 전 과정에서 BIM을 전부 다 씁니다. 언제 쓰느냐? 전부 다. 그럼 어디서 어떤 대상지에 써야 되느냐? 현재는 법으로 500억 이상의 건축물은 써라 라고 했었는데 바뀌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조달청에서 발주하는 모든 건물, 여러분 조달청이라고 들어봤나요? 우리나라에서 돈을 쓰는 총무팀, 총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우리나라 국가 예산을 쓰는 총무라고 생각하면 돼요. 거기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공건축물은 빔으로 해라. 무조건 다. 그죠? 용도 나라에서 발주하는 건 다 BIM으로 가요. 사급, 그러니까 개인 민간에서 하는 거는 아직 아니야. 그런데 문제는 앞으로는 민간도 BIM으로 갈 수밖에 없는 조건들이 만들어지는 중인데, 건물을 쓰려면 인허가를 받아야 돼. 지으려면 그때 이 인허가를 받는 나라에서 하는 시스템이 세움터라고 하는 겁니다. 세움터인데, 이 세움터가 현재는 CAD 기반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BIM 기반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IFC죠. IFC 기반으로 바뀌어요. 당장 바뀌는 거 아닌데 앞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민간에서도 BIM을 써야 되는 이유가 생기겠지. 그죠? 앞으로는 그렇게 될 거예요. 공법 같은 경우에는 너무 다양해요. 나중에 뒤에 가면 좀 더 설명할 일이 있을 거예요. 목적은, 그러면 왜 나라에서 이걸 이렇게 바꿔? 뭔가 좋은 점이 있으니까 바꿨겠죠. 그죠? 뭐 시간적으로, 경제적으로 이득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바꿔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이득을 보느냐? 또 그렇진 않아. 이득이 보는 사람이 있으면 손해보는 사람도 있기 마련이죠. 그죠? 그래서 그런 점이 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득이 많이 있기 때문에 바뀝니다. 이거는 국내 추세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추세로 그렇게 바뀌어가는 중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당연히 그 추세를 파악해서 따라가셔야죠. 그죠? 따라가는 정도가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를 미리 예측해서 미리 준비를 하시는 연습을 해야죠. 앞으로는 우리가 더 치열한 세상에 살게 되잖아. 그죠? 넘어가서 그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건축가가 있고, 그 다음에 시빌 엔지니어링, 그 다음에 건축주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유지 관리하는 파트, 시공 파트, 도시 파트, 그 다음에 냉난방 공도 설비 파트, 구조 파트, 이런 파트들이 있으면 예전에 하던 방식이 바뀌어서 BIM을 이용해서 다 같이 합니다. 누가 쓰느냐? 다 같이. 그죠? 이렇게 바뀔 거다 라고 하는 거고, 무엇을 할 수 있느냐? 이걸로 뭘 할 거냐? 그러면 2D 도면도 만들고 3D도 만들고, 그 다음에 이거는 정보가 다 들어있어요. 빌딩 인포메이션 모델링이잖아. 정보 들어있는 걸 가지고 이 건축물의 정보들을 만들어내서 매니지먼트하는, 운영하는 거죠. 그 다음에 유지 관리하는 거. 그 다음에 이거는 프로젝트 매니지먼트라고 하면 이거는 빌딩 매니지먼트. 그 다음에 이거는 견적, 돈과 관련된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분석들, 이런 것들을 BIM으로 한다. 프로세스가 그러면 다르겠죠. 아까 얘기했죠. 3차원 설계 프로세스. 지금 통합 설계 프로세스라고 한 이게 3차원 설계 프로세스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의 설계 방식이 여러분들이 아는 거는 이거예요. 기획 설계, 계획 설계, 중간 설계, 실시 설계, 그리고 시공. 이게 우리나라에서 정해놓은 설계 단계입니다. 이 설계 단계가 통합 설계 프로세스에서는 달라집니다. 그래서 IPD라고 하는 게 미국 기준이고요. LOD라고 하는 거 역시 미국 기준이긴 한데, 최근에 국내에서 만들어진 거는 BIM Information 레벨이라고 하는 게 국내 기준입니다. 만들어졌습니다. 그럼 BIL 레벨 10, 20, 30, 40, 50 이렇게 만들어져요. 국내 기준 이렇게 만들었어요. LOD라고 하는 미국 기준. 3차원 설계 프로세스가 여기 비교해보면 이 라인이 똑같이 안 오지. 그죠? 이것도 사실 엄밀히 말하면 똑같이 안 갑니다. 비슷하지만 똑바로 안 갑니다. 일단 알기 쉽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쪼개 놓은 건데 실제로는 좀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 인허가, 요 사이에 인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인허가를 할 때 단계를 뭐
알기 쉽게 BIL 25 뭐 이런 식으로 부르기도 해요. LOD 250단계 뭐 이런 식으로 부르긴 하는데 뭐 정확한 그건 아닙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쪼개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안 맞는다는 겁니다. 안 맞습니다. 그래서 좀 다르다. 업무도 당연히 달라지겠죠. 그죠? 그래서 하는 업무들이 이렇게 달라져요. 이거는 LOD를 기준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하는 일들이 이렇게 좀 달라요. 다를 수밖에 없죠. 3D로 모델링을 하니까 기존에 하던 방식이랑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이 프로그램들을 보면 뭐 베타웍스도 있고요. 아키캐드, 레빗, 그다음 벤틀리, 올플랜, 디지털 프로젝트. 아까 동대문 디지털 프라자 만들 때 썼던 게 이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많이 하는 건 이거죠. 레빗. 그다음에 유명한 게 아키캐드. 이게 유명해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어떤 차이가 있느냐? 프로그램마다 장단점이 조금 있는데 그러니까 건축 설계를 할 때 좀 더 유리한 거는 아키캐드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좀 더 좋아요. 반면에 아키캐드를 쓰게 되면 나중에 엔지니어링 할 때 좀 잘 안 맞아요. 불편해요. 반면에 레빗이라고 하는 게 지금 제일 보편적이라서 이렇게 가운데 놓은 겁니다. 레빗을 기준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반면에 여기 보면 디지털 프로젝트라고 하는 프로그램은 엄청 비싼 프로그램이면서 설계를 하는 데는 안 맞아. 설계랑 멀지. 그지? 설계랑 멀어. 설계를 하는 데는 좀 힘들어. 반면에 구조 설비 통합 엔지니어링에 엄청나게 강한 기능을 갖죠. 이거는 시공을 할 때 엄청나게 유리한 거야. 시공성이 매우 좋은 프로그램. 그래서 실제로 지어지는 비정형 건축물들은 얘를 많이 써. 비정형 건축물이 아닌 것들은 이런 도구를 써도 돼. 레빗이나 아키캐드를 써도 돼. 근데 비정형 건축물로 가게 되면 시공성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디지털 프로젝트라고 하는 이런 프로그램을 사용을 한다라는 겁니다. 이런 다양한 BIM 프로그램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디지털 건축은 어떻게 변할 것인가 라고 하는 이야기인데 BIM이라고 하는 거는 시작에 불과하죠. 시작에 불과합니다.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살게 될 거고요. 건축은 이 스마트 시티라고 하는 걸로 아마도 귀납되지 않을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선생님도 이 스마트 시티 쪽을 연구를 하고 있어요. 특히 이쪽에서 요구되는 것들이 뭐냐면 인공지능, 빅데이터 이런 기능들입니다. 이런 정보들이 필요해요. 이런 것과 지금 현재 함께 맥을 같이 할 수 있는 게 BIM밖에 없어 건축에서는. 그래서 BIM이 중요한 거고 BIM을 하려고 하는 거고 건축에서 BIM을 안 하면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앞으로 이런 산업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그리고 이런 BIM을 해야 나중에 스마트 시티를 할 수 있는 거야. 결국에는 이런 고도화된 도시 환경, 스마트 시티를 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이 BIM이라고 하는 형태의 정보와 기능을 여러분들이 할 줄 알아야 이게 된다. 이게 돼야 여기서 이야기하는 4차 산업혁명에 적응을 할 수 있다라고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배우고 공부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배우는 거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깔고 가야 되는 내용이고 여기에서 추가로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를 해서 회사를 가도 끝 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뭔가를 더 찾아서 공부하고 준비를 하셔야 되는 세상이 왔어요. 치열하고 어려운 세상이 왔습니다. 스마트 시티라고 하는 게 이런 식으로 갈 거예요. 그래서 요즘 많이 말하는 것들이 딥러닝 이런 얘기 많이 나오죠. 빅데이터, 딥러닝, 그렇게 해서 인공지능 이렇게 갑니다. 여기서는 건축에서는 BIM, 알고리즘, 스마트 시티 이렇게 갈 거야. 여기서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거는 뭐 다이나모, 글라스하퍼 같은 겁니다. 다이나모 같은 그런 알고리즘을 이용한 컴퓨터를 이용해서 사람이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컴퓨터가 해주는 그런 기능들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고 조금은 준비를 해야 돼. 무슨 말인지 이해해줘. 자, 이런 식으로 넘어갈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BIM에 관련된 것들을 이렇게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 그림 여기 보이는 이 사람 누굽니까? 접니다. 어려 보이지 않아요? 어려 보이죠? 이게 2010년이에요. 2010년 선생님이 대학원에서 공부할 때 했던 것들입니다. 여기 보면 이게 뭐냐면 이게 HMD라고 부르는 거예요. HMD 헤드 마운틴 디스플레이라고 해서 요거예요. 요거 VR, AR
이게 뭐야? AR 이렇게 VR, AR, Virtual Reality, Augmented Reality라고 하는 것들인데 요거를 2010년에 선생님이 했었어. 빨리 했었죠. 그죠? 이렇게 해서 이걸 가지고 이거 뭡니까? 3D 프린터 아니야. 그죠? BIM으로 만들어서 증강현실로 분석하고 디스플레이, 그러니까 이거는 프레젠테이션 하는 거죠. 프레젠테이션 하고 만들고 목업 한다고 그러죠. 만들고 이렇게 가는 거. 그리고 레빗에서 이렇게 모델링 하죠. 건축물 모델링 합니다. 모델링 합니다. 여기 보면 구조 모델링이랑 다 들어가 있어요. 설비는 안 들어갔지만 구조 모델링 다 들어가 있어요. 이게 기본 설계 단계, 기본 설계. 인허가를 위한 인허가용. 실제로 프로젝트에 참여해가지고 만들었던 거예요. 이건 여러분들 압니까? 이게 이게 글라스하퍼죠? 이게 글라스하퍼가 아니라 다이나모지. 아마 다이나모 맞을 겁니다. 그림이 비슷해가지고 헷갈리네. 이거는 다이나모고요. 이것도 다이나모 맞지? 그래서 요런 모양의 형태를 만들어내는 거를 요렇게 스크립트를 짜면 이렇게 만들 수 있다는 얘기. 이런 스크립트들 짜는 거 막 어렵잖아, 그지? 그 인터넷에 소스들이 엄청 많아. 쌤이 공부할 때 인터넷에 있는 소스를 가져다가 공부해가지고 이렇게 형태 만드는 작업을 했어요. 실제로 이런 트위스트 모형을 만들었죠. 이렇게 만드는 것들. 이게 다 파라메트릭 디자인입니다. 이런 것들이 있고요. 이거는 푸조라고 하는 겁니다. 푸조라고 하는 건데 실무에서는 많이 쓰진 않지만 이걸 가지고 증강현실 할 때 많이 써요. 증강현실. 증강현실 할 때 많이 써요. 이렇게 레빗에서 모델링한 거를 이게 푸조입니다. 화면으로 넘기면 여기에 아까 보여드렸던 요거 있죠. 요걸 가지고 요 안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여기 구경할 수 있게 만들어져 있어요. 이게 푸조예요. 그 다음에 다이나모, 아, 마이더스. 마이더스 이거는 뭐냐면 구조에서 쓰는 거, 구조. 구조에서도 구조 분석을 해야 되는데 사람이 계산기 두드리는 거 아닙니다. 이 마이더스라고 하는 걸로 만드는데 요거를 만들려면 캐드 파일 가지고 요거 못 만들겠지. 그지?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지금은 이 마이더스라고 하는 회사에서 BIM을 이용해서 분석하는 마이더스 프로그램을 만드는 중에 완성됐는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쌤이 그때 알아볼 때는 만들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 완성된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인프라스트럭처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거는 도시나 토목에서 쓰는 겁니다. 토목. 여기서 쓰는 BIM 프로그램입니다. 나비스웍스라고 하는 거는 공정 검토할 때 쓰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4D 또는 5D라고 부르는 걸 할 때 사용하는 거고 요거를 여러분들이 나중에 배울 거야. 실무에서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바라는 거는 예전에는 여러분들이 건축적인 아이디어가 있으면 이거를 디자인으로 만들어 놓고 나중에 뭐 몇 가지 분석을 하고 뭐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좀 렌더링도 걸고 뭐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해가지고는 좋은 방식의 설계가 되기 힘들어. 왜냐면 설계가 이미 끝나고 나서 이렇게 해봐야 뭐 얼마나 좋아지겠어요, 사실. 그죠? 감으로 만드는 거잖아. 그지? 네, 선생님이 생각하는 방식은 앞으로는 이렇게 안 갈 거고, 건축적 아이디어가 있으면 이거를 3D로 만들어서 여기서 분석을 해. 분석을 다 하고 나서 최종 결과물은 나중에 나와야지. 그죠? 이런 설계 방식으로 바뀌어가고 있는 겁니다. 이걸 하고 싶어 하는 거고, 이게 바로 나중에는 인공지능으로 이게 될 거야. 인공지능을 하려고 하는 이유가 이 방식으로 하기 위해서 하는 거야. 분석을 해서 이 분석 결과에 맞춰서 최종 설계가 나오게끔 만드는 방식으로 설계가 바뀌어 갈 거라는 거예요. 이거를 설계 사무실에서 하고 싶어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걸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면 어느 회사든 여러분들 데려가지 못해서 안달이 날 거예요. 자, 이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넘어가서 선생님이 했던 것들이고 자, 이렇게 해서 다양한 분야들이 있어요. BIM과 관련된 다양한 분야들이 이렇게 있다라는 겁니다. 친환경 파트, 그 다음에 GIS, 건설 시공, 그 다음에 VR, AR, 그 다음에 API, 그 매니지먼트 관련된 부분, 디지털 아키텍처,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법규와 관련된 겁니다. 가이드라인, 그 다음에 4D, 5D 이런 내용들이 전부 다 BIM을 이용해서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걸 전체를 이렇게 아울러야 되고 요게 결국에는 우리가 얘기하는 4차 산업혁명을 하겠다라는 이야기죠. 그렇게 해서 뭐 하고 싶은 겁니까? 아까 얘기했죠? 스마트 시티. 이게 하고 싶은 거야. 결국에는.
자, 이렇게 해서 디지털 건축에 대한 내용, 그리고 BIM이란 무엇인가, 앞으로 BIM을 어떻게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고 공부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설명을 했습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잠깐 쉬었다가 세 번째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강의에서는 BIM 동향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설계 사무실에서 어떻게 BIM을 이용해서 설계 프로젝트가 되고 있는지, 어떻게 건물을 짓는지, 설계 도면이 어떻게 나오는지, 분석 검토는 어떻게 했는지, 실제 사례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잠깐 쉬었다가 좀 이따가 다시 봐요.